자, 여러분 1부에 이어서 이제 2부에서는 과연 이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을 신청함에 따라서 즉 워크아웃이 아닌 법정관리로 바로 가면서 이제 금융채권이 다 이제 동결되는 상황이 맞게 됐는데 과연 이로 인해서 누가 얼마만큼의 손해를 보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앞서 1부에서 제가 2015년도에 이 MBK 파트너스가 테스코로부터 홈플러스를 완전 인수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당시에 이 MBK 파트너스의 블라인드 사모펀드가 이용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매입을 했던 그 구조도를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금융에 대해서 조금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다양한 용어들이 나오니까 이거는 제가 설명을 최대한 하겠지만 이해가 다 안 되신 분들은 따로 네이버라든가 이런 부분 좀 찾아보세요. 자, 일단 처음에 이 LBO라고 하는 투자의 그 어떤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MBK 파트너스가 실제 투자하는 투자자지만 자기 이름으로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러면 누구 이름으로 투자를 하냐면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요. 그러니까 가상의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SPC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특수 목적 회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SPC 회사는 일종의 대리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MBK 파트너스가 직접 인수하지 않고 SPC라고 하는 일종의 대리인 회사를 만들어서 그 대리인 회사가 이 홈플러스를 인수하는 형태를 취하게 됐고, 그럼 이제 이걸 왜 이렇게 하냐라고 한다면 이게 결국은 이게 LBO니까 이제 대규모의 차입을 해야 되는데 차입의 주체가 MBK 파트너스가 아닌 거예요. 빚을 내는 사람이 MBK 파트너스가 아니라 이거를 아까 얘기했던 그 대리인 회사 그 SPC가 빚을 지는 형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MBK 파트너스 입장에서는 내가 빚을 내지 않고 내가 채무를 지지 않고 내가 세운 이 대리인 회사가 채무를 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LBO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단 MBK 파트너스와 그 다음에 이 블라인드 사모펀드에는 참고로 그 국내의 PE사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해외 PE사들은 뭔가 블라인드 펀드를 만들 때 자기들이 일정 부분 투자를 해요. 왜냐면 이제 그만큼 내 돈도 태웠다라는 신뢰를 다른 투자자들이 주기 위해서. 그래서 MBK 파트너스가 자기 돈 일부 투자하고 그다음에 뭐 캐나다 연금, 테마색, 국민연금 등 해서부터 공동 투자자 LP 자금들을 모아가지고 블라인드 사모펀드를 조성을 했고 이 사모펀드가 3조 이상의 규모라고 얘기했죠. 그 중에 일부를 이제 빼가지고 한국 리테일 투자라고 이름 붙여진 SPC 특수 목적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고 그다음에 RCPS라고 하는 상환 전환 우선주를 발행을 해가지고 이 자금을 모아가지고 홈플러스를 인수한 형태가 된 거예요. 이제 구조 아시겠죠? 그래서 인수 자금이 총 7조 2천억이었는데 이 후순위 에쿼티 즉 이제 가장 그 위험한 투자 그러니까 주주와 같은 투자 자금이 한 2조 5천억이었고 그 다음에 RCPS라고 하는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상환 전환 우선주를 통해서 한 7천억 정도 모았고 여기서 국민연금이 한 6천억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인수금융 내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텐데 자금이 좀 필요해 대출해줘 한 게 이제 2조 7천억 정도. 그 다음에 테스코 원래 이 소유자였던 테스코로부터 한 1조 3천억 정도 대출 승계받아가지고 총 7조 2천억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 테스코로부터 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홈플러스 부동산 및 자산을 담보로 추가로 이제 자금을 조달했고 일부는 이제 매각하면서 이제 갚고 있었고 이게 바로 이제 이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매입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순서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MBK 파트너스 및 투자자들이 한국 리테일 투자 SPC를 설립한 다음에 SPC가 금융기관에서 차입금을 조달하고 기관 투자자 자금을 확보를 한다. 그 다음에 그 조달한 자금으로 홈플러스 지분을 인수한다. 그리고 홈플러스의 자산을 담보로 추가로 또 대출을 받는다. 그리고 SK가 부채 상환 및 MBK 파트너스의 투자금 회수를 이제 진행하는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MBK가 저 뒤에 있지만 실제 채무에 부담을 지는 거는 이 한국 리테일 투자예요. 그리고 MBK 파트너스는 이 한국 리테일 투자에 출자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 구조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얘가 이제 부도가 나니까 그러면 이제 얼마가 부도가 나는지가 이제 중요한데 일단은 홈플러스의 현재 금융권 채무 규모가 한 2조 500억 정도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게 집계하는 기관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제 대충 뭐 한 2조 원에서 2조 1000억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중에서 이제 확실한 거는 메리츠 3사, 메리츠 금융그룹, 증권, 캐피탈, 메리츠 화재가 1조 2천억 정도 그 대출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매입 채무 유동화로 한 3,500억 그 다음에 기업 어음이라고 하는 CP 3개월 이내에 단기 그 어음 발행한 게 한 2,500억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의 한도 대출이 한 1,100억인데 이 은행이 보니까 KB금융, 신한은행, 한우리은행 이렇게 지금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차입금 의존도가 뭐 갈수록 높아져 지금 63%가 이제 계속 부채를 지고 있는 그래서 한 2조 원 정도 갚아야 될 부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7조 2천억 중에 2조 원이 자기 자본이었고 5조 원 정도 빌렸다고 했는데 5조 중에서 3조 원 정도는 뭐 매각해가지고 갚고 이거저거 해가지고 하고 이제 빚이 한 2조 남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변제 순위가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이제 지금 홈플러스 측이 주장하는 바는 우리가 금융 채무가 2조 원이지만 우리가 보유한 그 전체 부동산 자산의 감정 가격이 4조 5조 원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가 4, 5조 원인데 금융부채 2조 원은 절반 정도 수준인데 이게 뭐가 지금 문제냐. 우리는 뭐 그렇게 크게 지금 현재 재무 상황이 좋지 않다. 이제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데 이게 이제 자세히 따져놓고 보면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인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한 1억을 빌려줬어. 근데 이제 지인을 못 믿으니까 이 지인의 뭔가 부동산을 담보로 했어. 이 지인이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을 담보로 잡은 거예요. 근데 지인이 돈을 못 갚았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담보로 잡은 오피스텔을 매각해가지고 여기서 회수하면 되는데 이 오피스텔의 감정 가격이 한 2조 원 정도, 2억 원 정도 됐어요. 그래서 오피스텔 감정가가 2억이니까 내가 뭐 그거 2억 담보로 잡고 1억 빌려줘도 큰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오피스텔 2억짜리가 감정가는 맞는데 이걸 내가 팔라고 보니까 안 팔리네. 특히나 요즘에 오피스텔이 뭐 잘 안 팔리고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오피스텔이 하필이면 저기 막 꼴짜기가 있네. 그럼 얘를 팔려고 하면 누가 살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경매 넘겨야 되잖아요. 경매 넘기면 유찰되면 막 30%씩 까지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감정가 2억 원이라는 게 그렇게 별로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나만 빚을 빌려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빚을 빌려줬는데 나보다 내가 다행히 선순위예요. 그래서 나는 어쨌든 이거 팔아가지고 내 돈 1억 원만 회수하면 되는데 내 밑에 그 후순위 대출자들이 있잖아요. 채권자들이. 얘네들은 내가 감정가 2억 원짜리 오피스텔을 팔고 거기서 나온 돈에서 내 돈 1억 가져간 다음에 남은 돈을 또 차순위 채권자들이 이제 나눠 먹는 형태인데 사실은 이 선순위 채권자인 내 입장에서는 2억 원짜리 감정가인 오피스텔이 1억 원 이상에서만 낙찰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난 1억 원만 받아가면 되니까. 그러면 사실은 내 입장에서는 뭐 얘가 그 차순위 채권자한테는 별로 관심 없고 나는 무조건 내 돈만 찾아가면 돼.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건 나쁜 관점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성향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문제가 홈플러스가 보유하고 있다는 자산가치 5조 원에 가까운 자산이 이 1순위 그 채권자인 메리츠가 담보를 걸어놨어요. 그리고 그 담보가 신탁 방식의 담보예요. 신탁 방식의 담보는 그냥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미 홈플러스의 자산이 아니라 그 신탁 설정한 곳에 신탁 자산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홈플러스가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메리츠는 뭐 투자 원금이 1조 2천억, 1조 3천억 왔다 갔다 하는데 얘는 지금 담보로 잡은 게 4조 7천억이에요. 그럼 거의 막 두세 배에 해당되는 걸 잡았잖아요. 그럼 얘는 이 4조 7천억의 담보 자산을 매각해가지고 자기 돈 1조 3천억만 받아가면 됩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는 여기서 얘가 받아간 거 말고 그 남은 돈으로 이제 빚잔치를 해야 되는데 얼마 안 남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순서를 보면 1순위 채권자가 메리츠입니다. 얘가 지금 1조 2, 3천억 들고 있고 이제 변제 순위예요. 그 다음에 2순위권자는 이제 무담보 채권자
기업어음 발행한 거 이게 7천억 정도. 이게 지금 그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순위는 RCPS라고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던 전환 상환 우선주. 여기에 한 국민연금이 원금은 7천억이고 지금 미지급 이자까지 합쳐가지고 한 1조가 좀 넘는 금액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SPC에 출자했던 처음에 에쿼티 투자자 2조 5천억. 아까 이 MBK 파트너스의 블라인드 사모펀드에서 투자했던 애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캐나다 연금, 테마생 뭐 이런 애들. 얘네들이 이제 마지막 꼴등인데, 얘네는 지금 사실은 돈 받을 생각을 안 해. 이미 얘네들 생각해버렸어요. 우리는 못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왜냐면 여기 위에 순서대로 빚을 받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남는 걸 얘네가 가져가는데, 얘네들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건질 게 별로 없을 거다. 그래서 다 거의 상각 처리해 놨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게 있으면 땡큐인 거예요. 회계 처리상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그 채권에 대한 그 변제 순위는 이렇고, 그 다음에 요 1순위 담보 채권자와 2순위 무담보 채권자, 얘네들이 이제 채무에 대한 경감 대상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1순위 채권자인 메리츠는 아마 상관이 없을 거예요. 얘네는 지금 신탁 형태로 그 담보권을 해놨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이거 매각해서 내보낼 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2순위 무담보 채권자 7천억 이 기업 어음이고,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요 국민연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홈플러스의 이자 보상 배율이 2020년만 하더라도 1.7이었는데 지금 0.7이에요. 이자 보상 배율이라는 건 뭐냐면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누는 식입니다. 이게 일이 안 단다는 얘기는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보다 적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영업을 통해서는 이자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 됐고, 이제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이른바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면 이제 EOD, 우리가 이벤트 오브 디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신용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한 이익 상실 이래 가지고, 원래는 그 채권은 만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3년 뒤에 만기가 돌아오는데 기한 이익 상실이 되면 만기 이전에 무조건 돈을 갚아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 빚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이제 이 홈플러스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막 매각시켜가지고 자기 원금을 찾아가려고 할 텐데, 과연 어디까지가 찾아가질 수 있겠냐. 이제 요게 지금 이제 핵심 이슈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조금 모럴 해저드가 지금 얘기되는 이유는 얘네가 3월 4일 날 그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을 했는데 불과 2월 21일까지도 이 CP를 발행을 했어요. 사실은 이게 뭐 거의 한 2주 정도 3주밖에 안 됐는 전에 저렇게 CP를 발행했다는 얘기는 약간 모럴 해저드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냐면 이놈들이 기업회생 절차로 가게 되면은 이 금융채권이 동결되는데 그거 알면서도 저렇게 채권 막 찍어낸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유가 이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1순위부터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메리츠 금융이 1조 2천억 제일 많이 주고 있는데, 사실은 메리츠는 그렇게 크게 지금 문제될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담보 가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원금 회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 홈플러스는 부동산 신탁회사와 맺은 신탁계약의 수익증권을 메리츠금융 3사에 담보로 제공했다. 그래서 홈플러스의 부동산 및 유형 자산이 신탁자산으로 관리 중이고, 메리츠금융그룹은 홈플러스에 대한 담보채권 1조 2천억을 보유 중이나 신탁사 담보 가치가 약 5조 원이니까 자금 회수가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떤 자산들이 주로 여기 신탁 그 담보로 맡겼냐면, 홈플러스 매장 120여 곳 가운데 절반가량인 60여 곳에 대해서 담보권을 지금 갖고 있고, 담보 인정 비율은 25%로 낮게 설정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게 감정가가 뭐 예를 들면 100억 원인데 그 실질적으로 25% 100억당 25억 정도의 그 LTV를 설정하고 담보를 잡아준 거예요. 그러면 이 메리츠금융그룹 입장에서는 이걸 팔아서 25%만 회수를 해도 자기네들 원금은 찾아간다, 이 얘기입니다. 이 LTV라는 거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LTV가 낮게 설정되면 설정될수록 투자자 입장에서 되게 안정적이고, 빚을 낸 사람, 돈을 빌려간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아주 큰 그 자산을 맡기고
빚을 빌려간 셈이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고 그다음에 이 수익권 행사는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절차와 무관하고 EOD, 이벤트 오브 디폴트, 즉 이 이벤트 오브 디폴트가 발생하는 사유는 이자를 제때 안 갚아도 EOD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기한 이익 상실이 되면서 남아있는 채권의 기한 이익을 이제는 잃어버리고 바로 빚을 갚아야 되는 거고, 메리츠 입장에서는 담보에 대한 처분권이 생겼기 때문에 약 5조 원에 달하는 이 신탁 담보에 된 대상이 된 홈플러스의 매장 60여 곳을 팔아가지고 자기 돈들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리츠 입장에서는 뭐 경쟁사인 이마트나 롯데마트에 매각할 수도 있고, 또는 이 홈플러스 매장의 입지가 대부분 여러분 홈플러스 주변에 있는 거 보세요. 다 좋은 위치에 있잖아요, 대부분. 그러면 이제 이거 개발해가지고 뭐 다른 거 할 사람도 많으니까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메리츠 같은 경우는 큰 문제는 없을 건데, 다만 이제 메리츠도 1조 2천억이라고 하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고, 이거를 지금 이제 매각해서 유동화 시키려면, 현금화 시키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리고 약간 국민 정서에 반할 수도 있고, 어떻게 매몰차게 메리츠 금융그룹 니네 원금 찾아가고 마냐. 그러면서 뭐 예를 들면 이로 인해서 그 홈플러스의 점포를 매각하면서 뭐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또 이게 국민 정서가 또 그렇고 또 정치권이 또 나서고 이러면 이 메리츠 금융 입장에서도 이렇게 편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금 회수의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이걸 아주 편하게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아마 메리츠 금융 내에서도 지금 이 딜과 관련된 아마 인원들은 지금 계속 야근하고 뭐 난리치고 막 있을 거예요. 아마 어떻게 해야 될지 여론을 막 지켜볼 거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은 어쨌든 메리츠는 손해 안 볼 거다. 자, 문제가 국민연금이 문제예요. 국민연금. 왜냐하면 국민연금 우리하고 직결되잖아요. 우리 돈을 지금 국민연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국민연금이 지금 RCPS 형태로 투자한 금액이 한 6천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천억은 새마을금고가 한 700억, 행정공제, 수협중앙회 등등의 기관 투자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투자 조건은 RCPS 상환 전환 우선주 투자자에게 연 2에서 3% 정도, 이자만 한 100억에서 300억 정도를 주기로 했었고, 이게 이제 복리 형태이기 때문에 그 투자한 원금은 6천억인데 미지급 이자까지 감안하면 현재 한 1조 1천억 정도 됐을 거래요. 그러면 국민연금의 재무제표상에서는, 손익상에서는 1조 1천억이라고 플러스가 잡혀 있다고요. 원금 6천억에 5천억이 한 이익으로 잡혀 있었어야 되는데, 이건 못 받게 되면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갑자기 1조 원 정도 손실 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합쳐서 1조 1천억이니까 국민연금은 뭐 거의 8, 9천억 되겠죠.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작년에 국민연금이 얼마의 이익이 났다라고 했는 부분에서 9천억 까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 국민연금 얘기하기를 현재까지 3,130억 원 회수했다. 6천억 투자한 것 중에. 그러니까 절반 정도로 회수한 거니까 그래도 괜찮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원금은 그럴 수 있지만 재무제표상에서는 이미 손익인식을 저희가 연간 결산을 하기 때문에 기업이 보게 되면 재무제표도 발행하고 손익계산서도 발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당기손익이 얼마, 순이익이 얼마 이런 걸 얘기할 텐데, 이거를 이제 국민연금에서도 현실화시키면 어느 날 갑자기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손실을 이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뭐 몇 년에 걸쳐서 이 안분해서 반영시킬지 올해 한 번에 반영시킬지는 알 수 없어요. 이거는 이제 금융기관의 선택인데, 이제 대체로 이제 요거는 좀 안분해서 많이 반영하긴 합니다. 우리가 이제 상각이라고 하는데, 뭐 몇 년에 나눠서 상각을 진행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연통으로 봤었을 때는 이 정도는 이제 상각 가능성이 있는 거고, 물론 지금 사실상 2순위니까 이제 3순위니까 1순위 메리츠가 전체 부동산 자산 5조 원에서 1조 3천억 받아가고, 그 다음에 다음 채권자인 애들이 7천억 받아가고, 남는 게 있으면은 이 국민연금에도 떨어지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얼마나 떨어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일정 부분은 상각을 해야 될 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상환 전환 우선주라는 거를 이제 모르시면 이제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간단한 설명을 드릴게요.
영어로는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hare 해가지고 RCPS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RCPS, 즉 상환 전환 우선주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redeemable, 상환이 가능하다. 즉 채권의 어떤 성격을 갖고 있어요. 즉 발행 회사가 투자자에게 원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고, 투자자는 일정 기간 후에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일반적인 주식과 달리 만기 시 투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다. 이래서 이 채권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RCPS를 보통 주식으로 전환해서 권리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채권자로서 돈을 빌려줬다가 갑자기 이 회사가 막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채권자는 약정된 이자밖에 못 받는데, 내가 이 회사의 주식을 갖게 되면 배당도 커질 것 같고 이 기업의 가치가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 그냥 채권이 아닌 주식으로 전환할게. 약간 CB하고 전환사채랑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죠. 그런 형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선주는 일반적인 보통주보다 그 배당과 청산할 때 우선권을 가져요. 그래서 배당을 지급할 때 보통주보다 먼저 배당해야 되고, 청산될 경우도 보통주보다 먼저 변제받습니다. 하지만 채권자보다는 후순위예요. 그래서 채권자와 주주의 중간 정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게 RCPS와 보통주와 채권을 이 구분을 했는데, 제가 그러니까 이거 하느라고 제가 오늘 거의 10시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지금 어제 저녁부터. 지금 RCPS는 주식도 있고 채권도 성격도 갖고 있고 배당도 받고 보통주로도 전환할 수 있고 상환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좋은 건 다 가진 거야. 주식과 채권에 좋은 걸 다 가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잘못될 경우에는 채권자가 먼저 상환받고 그 다음에 RCPS, 그 다음에 보통주, 이런 순서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RCPS 투자를 주로 언제 하냐면 이제 대부분 비상장 기업에 투자할 때 많이 합니다.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뭔가 좀 괜찮아 보이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채권으로도 빌려줄 수 있지만 RCPS 형태로 해서 약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도 같이 가져요. 그래서 딱 보다가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이 회사가 딱 보니까 뭔가 앞으로 성장성이 괜찮을 것 같네. 그러면 만기 시점에서 나 그냥 뭐 굳이 원금 안 돌려받고 니네 회사 좀 기업 가치가 내가 처음에 니네 봤었을 때보다 높아졌으니까 그냥 주식으로 전환하자.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약간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대부분 요 RCPS를 많이 이용을 하고요. 대신 이제 단점은 이제 뭐 몇 년 뒤에 봤는데 이 회사가 이 채무를 상환을 못 한다. 그러면 이제 못 받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거는 채권이나 RCPS나 거의 비슷해요. 이 회사가 부도가 나면 채권자도 못 받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RCPS 형태로 스타트업이나 뭐 이런 좀 약간 그런 기업들 투자할 때 많이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형태가 바로 이 RCPS, 상환전환 우선주다. 이렇게 여러분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국민연금이 이 RCPS로 투자를 했는데, 이게 변제 순위상에서는 세 번째니까 얼마만큼이나 남을지를 지금 모르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실은 이 무담보 채권자인데, 이제 요것들이 이제 우리 개인들이 많이 엮여 있습니다. 이 순위자가 바로 이제 그 무담보 채권자인데, 지금 홈플러스의 개인들 투자자의 피해액 규모를 보니까 대략 카드 대금 유동화 증권이 한 4천억, 기업 어음이 1,100억, 전자단기 자체가 700억, 홈플러스 매장의 공모펀드가 1,700억 정도 된대요. 그래서 요거 싹 합치면 얼마일까요? 4천, 5천, 6천, 한 8천억 정도 되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카드 대금 유동화라는 건 뭐냐면, 홈플러스가 이제 물건을 팔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그 카드사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카드사가 우리가 그 결제할 때 카드로 결제를 하면 카드사가 나중에 홈플러스한테 이제 돈을 주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돈을 줄 그거를 담보로 해서 유동화 증권을 만듭니다. 이걸 우리가 ABSTB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Asset Back 그 뭐 Securities 뭐 TB가 갑자기 여기 끝에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요 카드 매출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는 거를 우리가 ABSTB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렇게 발행한 거를 증권사가 개인 투자자한테 또 잘라가지고 팔아요. 그래서 또 한 번 이제 또 이 증권사는 요거를 유동화하는 그런 구조를 갖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카드 결제 대금을 유동화한 증권이 한 4천억 정도인데 이게 지금 리테일에 많이 팔려 나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순하게 홈플러스가 발행한 기업어음이 1160원. 전자단기 사채는 이게 이제 단기 사채인데 이게 이제 요즘에는 다 그 온라인으로 발행한다고 해서 전자단기 사채가 전단체가 이게 전자단기 사채거든요. 요게 700억 정도고 그다음에 홈플러스 매장을 담은 공모 펀드가 한 1,700억 정도. 근데 요것들은 지금 2순위이긴 한데 일부는 손실이 좀 불가피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메리츠가 이제 얼마 찾아갈지 모르니까 그리고 남아있는 잔존 가치가 얼마가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CP 투자자 같은 경우는 당장은 좀 못 받을 가능성이 좀 큰 게 홈플러스의 일반 기업 어음과 단기 사채 총액 물량이 1,860억 정도인데 신영증권과 BNK, 한양증권을 통해서 지난달까지 1,160억 원의 CP와 단기 사채 700억이 이제 발행이 됐다고 해요. 최근 발행된 거는 2월 21일 날 6개월 만기로 50억 정도 규모가 발행됐고요. 일단 홈플러스 CP를 인수한 증권사는 리테일 부서를 거쳐서 투자자에게 재판매, 이걸 우리가 셀다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유동화를 한번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홈플러스 발행어음을 모두 이제 증권사에 매각했는데 특히나 홈플러스 단기 사채를 편입했던 KCGI 공모주 하이힐드 증권과 KCGI 공모주 하이힐드 만기형 증권 2호에서는 이 홈플러스 CP에 대해서 80%씩 손실 처리를 지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100억 빌려줬으면 20억밖에 못 돌려받을 것 같다라고 얘네들은 이제 미루어 짐작해서 처리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기업 회생 절차 시작하기 전에 홈플러스의 등급이 A3였기 때문에 금리가 한 6, 7%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투자자들이 꽤 있었을 거고 설마 홈플러스가 어떻게 되겠어? 라는 생각으로 투자한 분들 많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모주 펀드 중에 보면 이 일반 순수형 공모주 말고 하이힐드 펀드나 메자닌 그 공모주가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일종의 하이힐드라고 하는 투기 등급의 저신용 등급 채권을 담으면 공모주에 신청했을 때 청약을 했을 때 우선 배정에 어떤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모주 펀드 보시면은 하이힐드 펀드, 메자닌 펀드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하이힐드 펀드에서 이 홈플러스 CP를 많이 편입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근데 뭐 이자도 6, 7% 주니까 괜찮고 공모주 배정도 많이 받고 괜찮고 해서 생각했는데 여기서 지금 원금 손실 난 거예요. 지금 채권이 지금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 하이힐드 펀드들이 아마 수익률이 지금 기준가가 엄청나게 떨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공모주와 관련된 하이힐드 공모주 펀드에 가입한 분이 있다고 하면 내 펀드에 이 홈플러스 관련된 채권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당장 요런 쪽은 지금 일단은 상각을 해버리거든요. 왜냐면 당장 돌려받지를 못해 지금. 왜냐면 채무가 동결이 됐으니까. 그럼 이제 얘 사람들은 돌려받을 때까지는 지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잘못되면 채무 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카드 대금 유동화 증권, 아까 얘기했던 ABS-TB. 이게 자산 유동화 전자단기 사채구나. ABS-TB. 요것도 원금 상환을 장담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홈플러스의 카드 대금 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이 유동화 증권 ABS-TB, 자산 유동화 에셋백드 전자단기 사채 또 채무 불이행이 발생해서 상환 불능 상태에 일단 돌입을 했고 홈플러스가 상환 의무를 부담하는 카드 대금 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것이고 미상환 잔액이 약 4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얘는 홈플러스가 직접 발행한 CP하고 전단체하고 또 달라. 사실은 얘는 홈플러스가 발행한 게 아니에요. 홈플러스는 내가 카드 대금을 지불할 것만 있는 거고 그 카드 대금 지불할 거를 담보로 해서 자산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서 증권사가 개인한테 판 거거든요. 그게 또 4천억 된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이제 좀 애매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홈플러스가 카드 대금을 못 갚으면 얘도 지금 이제 디폴트가 날 수가 있는 거죠. ABS-TB는 홈플러스가 카드사와 체결한 카드 대금 채권을 기초로 발행한 유동화 채권이고 홈플러스가 신용카드로 제조업체의 물품을 구매하면
카드사가 향후 홈플러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증권화시켜서 투자자에게 판매한 것이다. 이는 실질적인 담보자산이 없어 투자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홈플러스가 카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채권 투자자가 손실을 떠안는 구조다.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거래 채권과 달리 ABS-TB는 금융채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이거 되게 지금 중요합니다. 이거 뭐냐면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채권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상거래 채권이 있고 하나는 금융채권이 있어요. 상거래 채권은 매입 매출 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홈플러스가 지금 이제 물건을 그 납품사한테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농산물, 그 다음에 뭐 전자제품은 LG전자, 삼성전자로부터 물건 떼다가 지들이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걔네들한테 이제 돈을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상거래 채권이에요. 이거는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갚아야 돼요, 이거는. 근데 금융채권, 즉, 그냥 돈 빌려준 거, 이거는 안 갚아도 된다고. 그러니까 안 갚아도 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채권이 동결된다고요. 근데 이 ABS-TB를 뭘로 볼 거냐? 얘를 상거래 채권으로 볼 거냐? 금융채권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이게 변제를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인데 지금은 이 ABS-TB를 금융채권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이제 좀 약간 다툼의 여지가 있긴 한데 그래서 지금 뭐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아니 이게 카드 매출 담보 채권이니까 기본이 상거래 기반 아니냐 그래서 이걸 상거래 채권으로 봐야 된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아니다 이거는 금융채권이다 뭐 이렇게 지금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홈플러스 입장에서는 이 ABS-TB를 금융채권으로 보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지들이 갚을 의무가 없어지거든. 그죠? 어쨌든 요게 상당히 첨예해요. 근데 아마도 금융채권으로 지금 분류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는 것 같아서 이 ABS-TB에 투자한 개인들이 있다면 요것도 상당 부분 지금 원금 상환을 장담하지 못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홈플러스의 매장을 편입했던 부동산 펀드도 유용합니다. 홈플러스 매장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편입한 부동산 공모펀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홈플러스로부터 이 발생한 임대료를 가지고 이제 분배금 같은 걸 지급해 주는데 이게 좀 어려워질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현재 이지스 자산운용과 유경 PSG 자산운용이 설정한 공모펀드 규모가 약 1,740억인데 여기서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도입하면서 만약에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캐시플로우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 원래는 이게 이제 홈플러스의 마스터리스, 그러니까 세일즈 앤 리스백 형태로 홈플러스가 물건 팔고 자기네들이 임차인으로 들어가지고 내가 계속 임대로 낼게 요거를 그 조건으로 해서 이제 이 펀드가 이제 운영이 된 건데 만약에 임대료도 좀 안 나와 버리고 그리고 얘네가 이제 계속해서 못 낸다고 하면은 이 펀드가 청산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펀드에 투자했던 투자자들도 좀 손실을 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 홈플러스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의 부동산 자산의 담보 가격 그 감정 가격은 약 5조 원에 육박하는 수준인데 그 중에 4조 7천억을 이 메리츠가 신탁 형태로 지들이 이제 걸어놨기 때문에 여기서 메리츠가 얼마만큼을 찾아가느냐가 이제 중요하고 이거를 처분할 때 얼마에 처분하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다른 차순위 채권자들까지 생각한다면 비싸게 처분을 하면 좋겠죠. 근데 그거는 뭐 메리츠의 의지가 뭐 영향을 주겠어요. 이걸 살려고 하는 사람이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홈플러스가 이렇게 기업회생을 신청을 했는데 홈플러스 영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홈플러스 가서 물건 사시겠어요? 물건을 사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건을 거기다가 누가 납품을 하겠냐고요. 왜냐면 내가 납품했는데 내가 납품한 대금을 못 받으면 나만 손해인데 그럼 결국은 악순환일 거 아니에요. 홈플러스에 납품하는 사람들은 납품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럼 좋은 물건이 안 들어오니까 소비자는 안 가려고 그러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홈플러스가 이게 사업이 제가 봤을 땐 정상화되기 쉽지가 않아요 지금. 그럼 이제 결국은 얘가 헐값에 나와야 되는데 이거가 안 좋은 상황인 걸 아는데 누가 이거를 비싸게 사겠냐고요. 제값 주고 안 사겠지. 그냥 뭐 아주 싸게 팔면 내가 생각해 볼게. 그냥 거의 떨이로 팔아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최악의 경우에
이 감정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막 절반 이하로 팔 수도 있고, 그러면 뭐 감정가 뭐 5조 원 된다 하더라도 뭐 거의 2조 원? 뭐 이 정도 수준에 팔려버렸다. 그럼 메리츠가 1조 3천억 가져가면 남은 게 한 7천억밖에 안 돼요. 그럼 여기서 뭐 무담보 채권자까지 겨우 얼마 받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국민연금 그 이하 애들은 그냥 다 뭐 손가락 빨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저도 뭐 이렇게 제가 막 비관적으로 얘기를 한 게 사실은 뭐 잘 못 되라 이렇게 막 저주하는 게 아니라 저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신뢰가 한번 깨져버리면 이게 회복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상당 부분 많은 피해가 좀 예상이 된다, 우려가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부에서는 그럼 이렇게까지만 하고 끝이냐? 또 그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다양한 파급 효과를 줄 수 있고, 또 이 불똥이 다른 쪽에도 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건설사에서도 조금 악영향이 미칠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은 3부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